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 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아마 국민 여러분 중에 이것을 단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텐데요. 바로 교통에 관한 정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책만 알아도 교통비를 연간 40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고 또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올바른 교통정보와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대중교통산업연구팀 모창환 선임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국토연구원 류재영 박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요즘은 특히 친환경 전기차도 길거리에 많이 보이고요.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2022년 현재 2,500만 대가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구 2인당 1인이 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계속적으로 이 젊은이들이 계속 면허를 이제 계속 획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운전면허를 많이 갖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름값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그 악조건 하에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주 2회의 전국 순회 점검과 정유사와의 석유시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제 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빨리 소비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폭을 갖다가 37%로 낮췄고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도 50%로 이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또한 정유사의 공급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판매 상황을 갖다가 편차를 갖다가 파악해서 공지하는 이러한 점검 장치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엔 경유보다 휘발유가 비쌌는데 주유소 가격표를 보고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경유는 주로 이제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주로 이제 자가용 자동차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 유류세를 할 때 산업용에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휘발유에는 좀 더 높은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네. 그 전쟁 때문에 현재 산업용의 경유가 상당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선 경유 가격을 잡기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경유는 그 개인적인 교통수단보다도 산업용이나 이제 공공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은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 갖다가 초과하게 되면은 초과분의 50%를 갖다가 화물차, 그다음에 버스,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었었지만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갖다 연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달 초에 종료 예정이었던 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갖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평소에 비해서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승용차로 출퇴근하시던 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도 많이 증가했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 광역버스의 출퇴근 이용률이 입성률로 본다면 이제 2019년에 8.3%로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한참이었을 당시인 2022년 3월을 보면 한 2.7%로다가 한 3분의 1로 쭉 줄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지난 6월에는 한 4.8%, 5%까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은 자동차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이제 대중교통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네. 많이 다시 일상화로 좀 회복이 되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렇다면 두 분도 평소에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올 때 그 북악역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는 무궁화 타고 기차 타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KTX를 타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네. 또 걸어서 왔는데 네. 저랑 또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반갑네요.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좀 대중교통을 평소에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예, 저도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올 때도 저 연구원에서 여기까지 올 때도 이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군요.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좀 편리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매일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라면 교통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매일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네요. 하루 왕복 교통비가 6,400원이니까 한 달에는 13만 원 정도가 교통비로 나가는 셈인데 그런데 한 달로 따지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 같지만 1년으로 따지면 153만 6천 원의 교통비가 드니 비교적 큰 돈을 지출하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담이 되는 교통비를 그 연간 최대 40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는 알뜰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활용해서 교통비를 가장 많이 아낀 이용자는 성남에 거주하시는 50대 남성 직장인이었었어요. 네. 이분은 성남에서 그 고양시까지 오가면서 1년 동안 39만 3,829원을 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와, 정말 연간 40만 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정책인지 화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6살의 오유진 씨. 현재 집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출퇴근을 위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다 보니 교통비도 조금은 부담이 된답니다. 교통비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 직장인들의 생활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비.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유진 씨의 손이 분주해집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하철 타려고 준비 중이에요. 지하철 타려고 준비를 한다고요? 네. 유진 씨가 이용 중인 똑똑하게 교통비 절약하는 법. 함께 보실까요? 유진 씨는 알뜰 교통카드를 매일 이용하고 있는데요.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교통비의 최대 3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교통비가 이제 생활비에서 5분의 1 정도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중이 세잖아요. 그래서
교통비만으로 좀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제 광역 알뜰 교통카드가 있다는 걸 듣고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7개월째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며 교통비를 절약하고 있다는 유진 씨.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요.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마일리지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알뜰 교통카드를 쓰면 환급금이 이제 내가 사용한 만큼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한 7, 8만 원 썼을 때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환급 받으니까 한 6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교통비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올 1분기 알뜰 교통카드 이용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이용 금액은 월 평균 13,193원으로 교통비의 22.9%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쯤 되면 알뜰 교통카드 만드는 법 궁금하시죠? 교통카드는 선불형, 후불형 두 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수령 후 알뜰 교통카드 앱에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가입이 완료됩니다. 월 평균 교통비의 최대 3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알뜰 교통카드. 지하철과 버스에서의 사용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니 알뜰 교통카드 사용 참 쉽죠? 손쉬운 방법으로 누리는 소소하지만 알찬 혜택. 이번 달도 알뜰 교통카드의 혜택을 본 유진 씨. 저도 잘 몰랐지만 많은 혜택을 본 입장으로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로 이제 알뜰 교통카드를 쓰시고 이제 좀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은 돈 같아 보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1년 내내 쌓이다 보면 생각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비법이 알뜰 교통카드였군요. 연구원님도 이 정책을 잘 알고 계신다고요? 이 정책을 주관한 이 정부 기관이 네. 국토부의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2019년에 신설이 되었는데요. 광역 그 서비스를 이제 높이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많은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알뜰 교통카드를 도입을 했고요. 네. 이것이 많은 분들한테 환영을 받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정책을 연구하고 또 고민하는 입장에서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어떤 원리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알뜰 교통카드는 앱에 있는 그 출발 버튼을 누르면은 보행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버스 정거장이나 그 지하철역까지 도착해서 단말기를 찍을 때까지의 이동 거리를 갖다가 자동으로 측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착지에서 대중교통 하차할 때는 이제 단말기에 이제 카드를 갖다 찍게 되죠. 그러면 도착해서 휴대전화 앱을 다시 개설해가지고 도착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카드사로부터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수신하고 이용 정보와 알뜰 교통카드 앱의 출발 및 그 도착 정보가 일치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또한 그 월 15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이러한 그 마일리지가 지급되고요. 월 최대 44회까지의 적립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스마트한 기술이 더해진 정책이군요. 알뜰 교통카드가 7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가 됐죠? 네, 맞습니다. 모바일 알뜰 교통카드는 그 2020년에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현재 전국에서 사용은 가능하지만은 모바일 알뜰 카드 사별로 사업 지역이 달라가지고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좀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불편함도 좀 있었죠. 그래서 대도시경 광역교통위원회는 모바일 알뜰 교통카드를 운영하는 3개의 회사의 데이터를 갖다가 연계해서 7월 21일부터는 카드사의 사업 지역과 관계없이 하나의 모바일 알뜰 교통카드로다가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를 통합해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뜰 교통카드의 혜택은 일반 시민분들한테는 교통비의 약 3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정부는 이 저소득층 분들한테 좀 더 높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교통비의 약 50% 정도의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이제 알뜰 교통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저소득층의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광이 조사에 따르면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해 본 사람들 사이에서 정책 만족도가 90.9%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알뜰 교통카드 이용 후에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14.2%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뜰 교통카드로 환경도 지킬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기후 문제에 아주 민감하죠. 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이제 발령된 날이나 그 식목일 같은 네. 기념일은 마일리지를 2배로 적립해 드립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건강도 지키고 그 환경도 지키고 돈도 절약할 수 있는 말하면 일석삼조의 그 알뜰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르면 손해보는 도로 위 알짜 교통정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7월부터 하반기에 새로운 도로교통법규가 적용이 됐죠? 예, 도로교통법 개정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보행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주로 있었고요. 네. 거기서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교차로 우회전에 있어가지고 어떤 보행자 보호, 두 번째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하죠. 거기에서의 그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행자 우선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한테 좀 더 안전하게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그 걸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달라진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운전자에서 보행자 위주로 교통법규가 확대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난해 우리나라 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16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 보행자 사망자의 비율은 34.9%. 그런데 이 OECD 평균인 19.3%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이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그 보행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더 시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제 그 조항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그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비를 의무화했죠.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6만 원, 그다음에 벌점이 10점이 부과되는데요. 작년 9월부터 그 국토교통부와 보건개발원이 협력해서 이러한 그 교통법규를 위반한 그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네. 할증하는 방침을 정했기 따름입니다. 네. 이러한 그 보행자 보호 의무를 두세 번 위반하면 5%, 4번 이상 위반하면 최대 10%의 보험이 할증됩니다. 네. 범칙금뿐만이 아니라 벌점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까지 처벌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계속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실수로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면 이를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조심한다고 해도 한 번쯤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나 벌점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물론 벌점도 무척 큽니다.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이 계속되면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까지 올 수 있는데요. 절대 교통법을 위반하지 말아야겠지만 잠깐의 실수나 부주로 인해 쌓인 벌점이 고민이라면 정책을 활용해 이 문제를 똑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운전이 취미이자 특기인 7년차 주부 은하 씨. 은하 씨는 아이들이 등원한 사이 종종 드라이브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운전 시작하셨나요? 운전한 지 한 15년 됐어요. 운전을 좋아하셔서 다른 취미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저 결혼하기 전에는
운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서킷도 돌고 그랬었어요. 운전 경력 15년 차 베스트 드라이버도 헷갈리게 만드는 새로운 교통 법규들. 우회전 일단 멈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음에도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새로워진 교통법규에 대해 은하 씨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횡단보도 안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서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만약에 사람이 없더라도 선 안에 서서 정차를 해서 1초에서 2초 정도 멈췄다가 좌우 살피고 우회전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60km의 제한 속도가 50km로 바뀌며 헷갈린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잖아요. 제한 속도가 60에서 50, 30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우회전 기준이 바뀌었다든지 오래 운전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어버리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15년 차 베스트 드라이버도 피해갈 수 없었던 속도 위반 통지서. 교통법규 위반 시 받게 되는 벌점은 위반 사항에 따라 최소 10점에서 최대 100점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엔 벌점과 범칙금, 형사입건 등이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신 게 어떤 건가요? 이게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라고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꼭 가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사고로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 쌓인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는 만 19세 이상 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한 2, 3년 전부터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하게 알게 됐어요.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신호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벌점을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덕분에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차곡차곡 쌓은 마일리지를 이용해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또는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신청법 궁금하시죠? 가까운 경찰서 혹은 경찰청 교통민호24 앱에 접속해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간 서약사항을 요약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초보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하셔가지고 혜택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와 함께 안전운전하세요. 최근에 바뀐 교통법규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지금이라도 가입하셔서 나중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걸 보시고 그 교통 위반으로 벌점이 쌓이더라도 그 마일리지로 그 감면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면은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서약 기간 중에 무위반, 그다음에 무사고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위반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및 그 정지 처분이나 네.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약 기간 중에 사람에 대한 그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유발한다면은 절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유의할 점입니다. 네,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운전을 한다면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그야말로 착한 운전자를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그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미담 내역이 존재한다면은 이러한 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그다음에 난폭운전, 보고운전 등은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운전자라면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정책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하고요. 아까 화면에 나오신 주부님도 우회전을 하면서 달라진 교통법규를 이야기하시던데 연구원님, 주부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나요? 예, 그분이 말씀하신 건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만약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할 때 당연히 정지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서는
그 보행자가 횡단을 준비하는 그때도 차량은 정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법적 의무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추가된 상황이고요. 이제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상관없이 그 보행자를 보고서 보행자가 횡단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차량이 정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천천히 서행을 해서 지나갈 것이냐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래서 보행자 신호등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쿨존에서의 달라진 교통법규도 정확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특히 강화된 부분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아까 우회전할 때는 그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그 정지를 결정해야 되지만은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했다가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 무조건. 네. 스쿨존의 경우에는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있어도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맞춰서 운전을 하면 되시고요. 차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그러니까 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춰라.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신설 법규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면도로에서 이제 차량하고 보행자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이면도로에서 차량 우선으로 이것이 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도로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행자 우선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이 차량보다 더 우선해서 마음대로 그 이면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도로 위에서의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잘 아시다시피 그 교통안전은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여러 교통수단이 다 조화를 이루고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 권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례로다가 안전속도 5030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50은 간선도로, 이 도시 내 간선도로의 속도를 50km로 낮추고 그다음에 스쿨존 등 이제 민감하게 그 보행자들이 노출돼 있는 어린이들이 많은 데는 30km 더 낮추는 그런 조치가 이제 안전속도 5030이 되겠고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들이 이제 요소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라든가 그 유아원 등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제 조심해야 될 구역이죠. 그래서 이런 보호구역 갖다가 설정을 확대하고 단속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외에도 이제 고령자 또 이제 아무래도 운전 반응시기가 좀 늦어지겠죠. 그래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갖다가 이제 반납하신 분한테 인센티브 좀 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화물차는 이제 사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기 쉽기 때문에 화물차에 대한 그 안전 조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륜차도 이제 안전 대책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연구위원님께서는 또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그 일본에서는 그 통학 차량에 그 3세 아동이 남겨져가지고 열사병으로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2016년하고 2018년에 그런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저희들은 시행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제도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면은 일본에서처럼 다시 계속 그런 어떤 통학 차량의 그런 사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정부라든지 사회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잘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어떤 비극적인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도로 교통에 관한 정책이나 정보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뭐냐면은 그 무보험 차량이나 아니면 보유 불명 차량에 의한 그 교통사고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분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책임 보험금을 저희들이 다 내는데 운전자들이 거기서 일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그 피해자분들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그래도 아주 절박한 그러한 분들한테 이런 이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고요. 이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서 신청을 해야만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통한 이런 많은 시민분들이 그 혜택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도 또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책이 있다 하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늘 주제가 이제 도로와 도로교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재인식할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로는 아시다시피 그 교통체계의 제일 중요한 그 기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철도도 중요하지만 철도역은 결국은 도로로 다 연결이 돼야지 그 작동이 할 수 있고 공항도 마찬가지고 항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흔히 도로는 모든 교통체계의 기본을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도로 자체의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하고 이제 직접 연관이 된다는 그 사례가 많이 있죠. 코펜하겐 아시죠? 코펜하겐이 보면은 전 세계에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하면 항상 1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전부 다 도로에서 이런 보행자, 그다음에 자전거 환경이 얼만큼 안전하고 쾌적한가 여기에 따라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도로를 잘 만들게 되면은 이 도시 경쟁력에도 그 기여를 크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인구 증가에도 기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도로 환경이 좋고 그다음에 자전거와 보행 환경이 좋은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하나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코펜하겐 같은 데 입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오게 되면은 교통 환경이 좋으니까는 가족들도 데려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일자리 많아지는 그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로가 단순하게 뭐 몇 차선 도로다, 자동차가 빠르다 이제 그거 이외에도 도로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구나를 이번에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이 되는 도로 위 알짜 정책부터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도로 교통 정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소감이 좀 어떠셨나요? 예,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몰랐던 것도 많이 들었고 아주 많은 보람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네, 오늘 참 좋은 자리였었고요. 저도 한 40년 동안 이제 교통을 쭉 해왔지만은 도로와 도로 교통 환경이 굉장히 중요함을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집값도 높고 걱정이 많은데 이러한 그 아파트 같은 집도 중요하지만은 그 좋은 도로, 좋은 길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후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돈이 되는 도로 위 알짜 정책부터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도로교통 정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